자, 봅시다. 일단은 요거는 풀이는 따로 안 할 거고 9월 거는 따로 풀이는 안 할 거고 정답만 좀 불러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만 좀 체크할게요. 자, 1번에 4번. 1번에 4번. 자, 다음 2번에도 4번입니다. 자, 다음 3번에 5번. 자, 다음 4번에 2번. 자, 다음 5번에 2번. 자, 다음 6번에 1번. 6번에 1번. 자, 다음 7번에 3번. 자, 다음 8번에 4번. 다음 9번에 2번. 마지막 10번에 5번입니다. 자, 이러고 그 앞에 토론 잠깐만 볼게요. 요거 여러분들 그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토론 관련해서 배웠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토론은요 그 반론식 토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논박이라고 해서요 이제 논박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이제 입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 반론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그런 내용의 토론이 이제 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요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간단하게 필기 체크만 좀 할게요. 여기 4번 문제 밑에. 자,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 뭐 찬성 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반대 측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찬성 측이 입론합니다. 자, 여기 입론하고 나면요 입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요 이 반대 측에서요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문이야. 그러면 반대 측에서도 또 입론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 또 찬성 측에서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요 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하는 게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입론하고요 이어서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라고 해서요 뭐 합니까? 여기 질문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다 해서 입론 질문 이렇게 쭉 하잖아. 그럼 질문에 대답도 하겠죠. 그래서 쭉 해서 입론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요 반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하고 챕터 1, 챕터 2에서 이제 뭐 하느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반론은 또 반대 측에서 먼저 하겠죠. 반대 측에서 반론, 그 다음에 찬성 측에서 반론. 자, 그래서 반론 제시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합니다. 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최종 변론 또는 최후 변론, 최종이라고 할게요. 최후 상관없습니다. 최종 변론합니다. 그러면 또 찬성 측에서 먼저 하겠죠. 찬성 측에서 마지막에 변론. 자, 그다음에 또 반대 측에서 변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입론 질문 반론 변론 이렇게 나오면요 대화 내용이 엄청 복잡해지겠다, 그치? 자, 근데 이게요 고등학교 그 올라가면은 토론 단원에서 나오는 이제 토론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뭐 하나요라는 식으로 이제 질문하고요. 그럼 찬성 측은 아까 입론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 이렇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교과서 한번 봅시다. 교과서 보기 전에 요거 간단하게 좀 교과서 먼저 봅시다. 교과서 보고 독해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자, 이게 4-1, 2 해가지고요 어떤 단원이냐면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거든요. 읽기. 자, 그래서 이 읽기를 선생님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지은이는 선생님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맞죠? 이제 과거에 선생님이 또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그
책 읽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책 읽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 책 읽기가 안 되는 학생은 적어도 어떠한 종류의 읽기 활동이라도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읽기 활동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글자를 읽고요, 문제를 예를 들어서 푸는데, 독해 문제를 푸는데 이 읽은 글자를 그대로 찾아가지고 옆에서 이제 문제로 푸는 형태의 그 글 읽기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읽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읽기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따라와야 되는 거냐면 생각을 따라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 교과 단원을 배우고 있긴 하지만 이 교과 단원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요, 생각하며 읽기입니다. 생각하며 읽기. 자, 그러면 생각하며 읽는데 생각하며 읽는 종류는 되게 많아요. 생각하며 읽는 종류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읽기라고 하는 활동은요, 읽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데 이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읽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제 단원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비문학 지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비문학 지문을 읽는 과정에서 내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다음 나올 내용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예측한 것과 같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나는 이것을, 이 글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읽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점검하는 이제 그런 읽기를 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이 숙제로 내준 요 비문학 지문을 풀이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지문은 좀 빠르게 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본문부터 간단하게 보자면요, 세상을 바꾼 음식 고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읽기 전 활동입니다. 읽기 전 활동. 음식의 역사를 조사하는 과제를 하려면 어떤 글을 읽는 것이 좋을까? 제목을 보니 이 책은 여러 가지 음식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읽기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읽으려고 하지? 라고 하는 걸 먼저 떠올리는 거야. 자, 그래서요, 제목을 보니 이 책은 여러 가지 음식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 왜? 제목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자, 지금 뭐냐면 제목을 보고 책의 내용을 예측하는 겁니다. 예측.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예측하며 읽기라고 하는 단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측하며 읽기라고 하는 활동을 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초등학생 때 여러분들 그 질문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건데 어거지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저승에 있는 곡간, 그 다음에 뭐 황금사과 이런 책, 그 동화책들 읽었었거든요. 본문으로, 교과서 본문으로. 그걸 하면서 어떤 활동들을 했냐면 이 책을 읽고 나서 만들 수 있는 질문, 이 책을 제목만 보고 만들 수 있는 질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 만들기가 있어요. 이 질문 만들기를 바탕으로 중학교 1학년 때 예측하며 읽기라고 하는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 예측하며 읽기라는 활동 이후에 지금 뭘 하는 거냐? 우리가 지금 여기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우리의 읽기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향신료를 찾으려고 탐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측입니다. 예측할 수밖에 없어. 왜? 책 읽기 전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 무엇을 활용한 거냐?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글 내용을 예측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이 단어는요, 본문 내용 당연히 중요합니다. 본문이 은근 길거든요. 그래서 본문 내용 되게 당연히 중요한데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 옆에 나오는 요 말풍선 있죠, 여러분들.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나중에 이 그 문제로 나오는 부분이나 이런 건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 별표.
자, 일단은 본문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본문 내용부터. 자, 신대륙의 숨은 보물 고추 이야기. 중세 유럽의 향신료 탐험은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자신이 밟은 땅을 인도라고 착각한 콜럼버스는 후추를 찾지는 못했지만 대신 감자와 고추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후추보다 더 좋은 향신료라고 고추를 평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 콜럼버스가 유럽으로 전한 고추는 16세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을 거쳐서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고추는 한 세기 만에 전 세계로 전해졌고 많은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고추는 신대륙 발견과 함께 또 다른 보물이었던 셈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또 다른 보물이 뭘 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안에 100년 안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16세기, 17세기쯤에 그 고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고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전까지 김치는 다 흰색이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고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김치가 이제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추. 자, 현재 세계 곳곳에서 고추의 매운맛을 즐기고 있어. 아, 참, 옆에 한번 봅시다.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읽기 전에 예측한 대로 향신료 탐험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네. 자, 이거 뭡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러분들 이제 연한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텐데 연한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요. 그 읽기 그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였는데 일단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을 예측했어. 그래서 이 예측한 내용대로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했어. 그거를 바탕으로 읽었어. 그러니까 나는 읽으면서 뭘 했습니까? 예측한 내용과 비교를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거, 이게 바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에 해당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글 제목에서 궁금증을 가졌는데 어떤 궁금증을 가졌느냐? 신대륙의 숨은 보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읽기 전에 궁금했던 질문, 어떤 질문이었는데 제목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제목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는 형식으로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궁금증을 만들어 놓고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은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세계 곳곳에서 고추의 매운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추장을 즐겨 먹듯이 고추의 원산지인 멕시코를 중심으로 타바스코, 칠리 소스 등 매운 소스가 발전했습니다. 자, 동남아에서도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음식에 곁들이는 양념이 발달해 인도네시아의 산발, 태국의 남프릭 등 매운 소스가 개발되었습니다. 또 인도에서는 매운 품종의 고추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특히 아삼 지역에서는 엄청난 매운맛을 자랑하는 푸트졸로키아 고추가 재배되었습니다. 이거 뭐 엄청 매운 고추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콤한 고추 파프리카는 부드러운 고추의 변종으로 미국의 열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터키를 대표하는 향신료인 파프리카는 오스만 제국 당시에 헝가리도 전파되었습니다. 자, 파프리카는 단맛부터 매운맛까지 다양한데 이 중 순한 맛의 파프리카 가루는 헝가리를 대표하는 향신료가 되었습니다. 헝가리식 쇠고기 수트 굴라시는 파프리카를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이렇게 고추는 매운맛, 순한맛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뭐 따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여기에서 파프리카가 요리 재료인 건 알았는데 고춧가루처럼 양념으로 사용되는지도 몰랐어 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무엇을 한 거냐? 지금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관련지어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읽기 과정은 무엇을 해결한 겁니까?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서 읽기를 해결해 나간 겁니다. 맞죠? 자, 다음 고추의 한국 입성. 고추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향신료이지만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온 지는 4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고추가 국내로 들어오게 된 시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임진왜란쯤에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경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합니다. 어떤 활동입니까? 우리나라에 매운 음식이 많아서 고추가 토종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니야. 고추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음식이야. 사실 400년밖에 되지 않았구나. 자기가 알고 있던 배경 지식을 지금 고친 거다. 그렇죠? 배경 지식 수정. 자, 중남미에서 유럽으로 건너온 고추는 이제 포르투갈 무역선에 실려 1540년대 마카오와 중국 무역항에 도착합니다. 자, 그리고 1543년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 규슈까지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추는 일본을 거쳐 지금의 부산인 동래 외관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외관과 관련해가지고 옆에 나옵니다. 뜻이 뭐지? 자, 이거는 지금 어떤 해결 과정?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사전의 뜻을 찾아보는 것으로 읽기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쯤 이미 고추 재배가 경상도 일대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재배가 어렵지 않은 덕분에 그 뒤 고추는 남에서 북으로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자, 한국을 대표하는 김치는 고추 맛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김치가 원래부터 매웠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물이 많은 절인 채소라는 의미의 침체가 김치의 어원인데 여기에 고추를 넣어 담그게 된 것이 1700년 경부터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마늘이나 산초, 생강, 파 등을 이제 매운맛을 내는 향료로 사용하고 소금으로 간을 해서 발효하여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1614년 이수강이 편찬한 지봉유설에는 일본에서 전래되었다라고 해서 고추를 외계,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여온 겨자라고 불렀으며 이익은 성우사설에서 외초라고 일컬었습니다. 당시에는 고추를 일본인이 조선인을 독살할 목적으로 가져온 독초로 취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해오다가 향신료 가격이 점차 오르면서 고추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 18세기 들어 김치나 젓갈의 맛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로 고추가 사용되면서 비로소 매운맛의 재료로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뒤 고추를 고초라고 불렀는데 이는 후추같이 매운맛을 내는 식물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고추의 매운맛이 서민들 밥상에 정착하게 된 것은 19세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장이 나오는 이제 문제. 자, 향신료 가격이 오르면서 점차 고추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요 뭐가 안 되어 있냐면 이제 한 문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앞뒤 문장의 내용을 파악을 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문장을 제대로 이해 못했을 때 무엇을 하느냐? 맥락을 살펴서 이해했습니다. 맥락 여기 표시해 줍시다. 맥락을 살핀다. 이게 문제 해결 과정이죠. 자, 그래서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읽기 과정을 조정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읽기 과정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이 문장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못했어. 의미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맥락을 다시 살펴보는 거야. 앞뒤 맥락을 살펴봤더니 앞부분을 다시 읽어보니 마늘, 생강 등의 가격이 올라서 김치, 고추를 넣기 시작했다는 뜻 같아라고 하면서 자기가 읽었던 내용을 다시 올라가가지고 점검하면서 읽기 과정을 조정했다라고 하는 게 그 말입니다. 자, 다음 19세기 초반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한국 요리가 맵다는 고정관념도 실제로는 200년 남짓밖에 안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고추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건 18세기, 19세기 때부터니까. 자, 그래서 고추는 단순한 양념에서 더 나아가 고유한 민속주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추 감주라고 하여 고춧가루를 탄 감주는 감기를 낫게 하는 약으로 먹는 민속주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없어요? 옛날에 선생님 할아버지 이야기인데 선생님 할아버지가 감기 심하게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소주에 고춧가루 타서 먹었는데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들으면 되게 이상한 이야기죠. 그런데 옛날 이제 어르신 분들은요, 이 고추감주라고 해가지고 고추를 넣어서 만든 술을 먹으면은 감기가 낫는다, 뭐 이런 속설이 있었어요. 전혀 사실은 지금은 뭐 맞지 않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고추에 비타민 C가 되게 많죠. 비타민 C가 많은데 그 비타민 C가 우리 감기를 빨리 낫게 하는데 도움을 주잖아, 맞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플러스 고추를 먹으면 막 몸이 뜨거워지잖아, 매워서. 이게 뜨거워지는데 그게 이 몸이 추워지는 이 감기를 낫는데 뭔가 이렇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내려서 오다가 선생님 할아버지 아직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완전 애기 때였는데 막 그 할아버지가 감기 걸렸다고 소주에 고춧가루 타 먹는 뭐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하튼 뭐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또 고추는 민속약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신경통, 동상, 이질, 담 등의 민간용법에도 쓰였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질 등 세균이 침입해 염증을 일으키는 소화기 질환에 비교적 강한 반면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이질에 매우 약한 것을 보면은 고추는 확실히 소화기관을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 고추의 활용에 대한 이야기죠. 자, 다음,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고추는 많은 매력을 지닌 채소로 우리 민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찰떡궁합인 향신료입니다. 자, 지금 이걸 가지고 이 읽는 요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고추가 우리 민족과 찰떡궁합인 향신료라고 하는 글쓴이의 생각이 타당할까라고 하면서 어떤 글 내용 또는 글 내용에 담겨져 있는 의견의 부분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고려하면서 읽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당성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까? 관련 자료를 검색해보니 글쓴이의 생각이 타당하구나라고 해서 타당성을 지금 검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글쓴이 주장과 관련된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 관련 자료를 찾아서 타당성을 판단했습니다. 자, 그냥 이 글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내 혼자 생각해가지고 답을 내린 게 아니라 뭐 한 겁니까? 자료를 찾은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하루 고치 소비량이 7.2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게 좀 특이하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추장에 고추를 찍어 먹는데 고추로 만든 장에다가 먹는 고추를 실제로 찍어 먹는 거야. 맞죠? 고추 플러스 고추를 먹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그게 좀 재미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명실상부한 매운맛 대국입니다. 이제 고추의 알싸한 매운맛은 세계인들이 자꾸 찾는 맛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요. 뭐 거의 뭐 우리나라는 좀 그 매운맛에 중독됐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중심 생각은 무엇일까? 자, 글의 내용, 그 다음에 맥락을 바탕으로 추론, 표시. 그렇게 해보면 신도륙에서 발견한 고추가 세계로 퍼졌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랑받게 되었다라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지금 이거는 뭐 한 거냐면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겁니다. 자, 왜냐? 글의 중심 생각이 직접 드러나 있지 않은 문제를요 어떻게 해결했느냐? 글의 내용과 맥락을 바탕으로 추론하여서 해결하였습니다. 글 내용 맥락 추론. 서술형 쓸 때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과제를 내야 하니 글을 다시 읽으면서 읽기 목적에 맞게 과제에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 본문 시작하기 전에 어떤 애가 이 책 왜 읽었다고 했어? 그 과제에 쓸 자료 만들려고 지금 이 내용 읽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글 내용은 이해했어. 그리고 맥락과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주제까지 이해했어. 그런데 목표는 과제를 내야 돼. 자, 그러면 읽기 목적에 맞게끔 읽기 과정을 뭐 하자? 조정해서 다시 읽어가지고 내용을 내가 원하는 과제 내용에 맞게끔 선별하기 위한 읽기를 또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읽기 다시 읽으면서 읽기 과정을 조정합니다. 왜? 읽기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처음에 읽었던 요 본문 읽을 때 가졌던 요런 생겼던 문제들을 해결한 과정은 진짜 말 그대로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라면 이제 과제를 위한 읽기는 또 다른 목적이겠다, 그치? 그러면 다른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또는 다른 그 해결 방법이 생기겠지. 이 내용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 이 내용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그냥 간단하게 살펴만 볼게요. 중요합니다. 아까 이거 사실은 다 표시했어요. 표시했는데 외관의 뜻이 뭐지? 이거 뭐였습니까?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 다음 향신료 가격이 오르면서 점점 고추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이 무슨 의미지라고 하면서 이거는 문장의 의미에 대한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뭐였습니까? 사전 찾는 거였죠. 당연한 거야. 자, 다음 이 문장이 어떤 의미지라는 궁금증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앞, 뒤, 맥락, 문맥을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자, 다음 고추가 우리 민족과 찰떡궁합의 향신료라고 하는 글쓴이의 생각은 타당할까라고 하면서요. 이 글쓴이 생각에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관련 자료를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의 중심 생각을 궁금해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나왔죠. 중심 생각 궁금해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글의 내용과 맥락을 바탕으로 뭐 했다? 추론했습니다. 맞죠? 나중에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자, 다음 또 글 읽기 과정에서 했던 거 배경 지식과 관련해 가지고 글에서 확인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거 있었습니까? 일단 첫 번째 다큐멘터리에서 향신료를 찾으려고 탐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라고 하는 이제 배경 지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한 정보가 향신료 탐험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개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누구 이야기였죠? 콜럼버스 이야기였죠.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 뭐 하러 갔다고 했습니까? 후추 찾으러 갔다고 했어. 맞죠? 후추 찾으러 갔는데 뭐 찾았다고 했어? 감자랑 고추 찾았다고 했다. 그쵸? 자, 다음 파프리카가 요리 재료라는 건 알고 있었음 이라고 하는 게 배경 지식인데 이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파프리카를 고춧가루처럼 양념으로도 사용하는구나. 어느 나라에서? 헝가리에서. 어떤 요리에서? 굴라시라고 하는 요리에서. 굴라시 맛있습니다. 먹어본 적 있나요? 현우야! 그 다음 그래서 이 그 파프리카 가루 있죠? 그 파프리카 가루를 넣으면 국물이 시원해집니다. 뭔가 고추랑 느낌이 다르게 시원해져요. 자, 다음 고추는 엄청 약간 칼칼하고 매우면서 시원해진다면 이 그 파프리카 가루를 넣으면은 매운 느낌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가루를 넣으면 왠지 텁텁할 것 같은 느낌. 사실 고춧가루 넣으면 텁텁해지죠. 칼칼하고 한데 텁텁해지긴 한단 말이야. 그런데 파프리카 가루는요 엄청 곱거든요. 거의 그냥 진짜 완전 모래 같단 말이야. 근데 넣으면은 텁텁해지는 게 아니라 시원해집니다, 국물이. 자, 우리나라에 매운 음식이 많아서 고추가 토종이라고 생각했음. 이건 뭡니까? 기존의 배경 지식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온 지 400년밖에 되지 않았음. 뭐 했습니까? 수정했습니다. 자신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경 지식을. 자,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 안에서 배경 지식을 활용하며 읽기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조금 이따 얘기할 거지만 우리 이런 비문학 같은 거 읽을 때도 선생님 그러면 이런 비문학 같은 거 읽을 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 활용하는 게 맞아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내가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이 비문학 읽기가 더 편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책 많이 읽은 학생들이 비문학 읽기를 더 잘해요. 더 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자에 대한 친숙도가 높아서 또는 배경 지식이 많아서. 이 배경 지식이 많다는 게 꼭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잘 알아서가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알기만 해도 여기 있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비교 대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공통점 차이점을 찾다 보면은 또 되게 쉽게 어떤 그 내용들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학 시절에 책을 좀
좋아했어요. 많이 읽었고. 그래서 이런 비문학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글을 읽다 보면 실제로 선생님이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의 내용이 요약돼가지고 비문학,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기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맞지는 않아. 그리고 다 쉽게 잘 풀지도 않아요. 문제 푸는 것도 다른 영역이야. 그런데 적어도 글만큼은 내가 되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읽기 과정을 그러면 점검하고 조정하는 과정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어떻게 점검하고 조정했느냐? 첫 번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앞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파악했어요? 앞에 문맥을 파악했죠. 자, 그 다음 한 번 읽고 나서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야지 라고 했잖아. 그치? 다시 한 번 읽어봐야 보려고 했던 목적은 뭡니까? 과제를 위한 읽기를 다시 하려고. 자, 그래서 읽기 목적에 집중하여 가지고 과제와 관련된 부분만 선별해서 또는 찾아서 정리하려고 다시 읽으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맞죠? 자, 다음. 시간 없는데 요거는 진짜 더 빠르게 볼게요. 자, 느리고 나무늘보의 역발상 생존법 분류션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포유류 중에서는 그래서 이 지금 나무늘보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다, 그치? 자, 그리고요 궁금증 가집니다. 어떤 궁금증? 역발상과 블루오션 전략이 무슨 뜻이지? 단어의 의미죠. 의미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자, 그래서 포유류 중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최고 속도가 시속 100km가 넘는 치타입니다. 하지만 치타는 우사인 볼트처럼 단거리의 명수이지 장거리나 마라톤 선수는 아닙니다. 워낙 빠르기에 200~300m가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한계라고 합니다. 치타의 쫓기는 어린 영양이 몇 초만 잡히지 않고 달아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포유류 가운데 가장 느린 동물은? 물어보면서 대답합니다. 자, 느림보의 대명사인 거북이는 파충류이지 포유류가 아닙니다. 자, 거북이는 포유류가 아닙니다. 왜? 알낳잖아. 맞죠? 자, 그래서 답은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나무늘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무늘보는 하루 종일 나무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며 18시간을 잔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나무늘보는 영어로 슬로스인데 본래의 뜻은 나태, 게으름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무늘보가 얼마나 느린지 비교해 봅시다. 사람은 분당 100여 미터를 걸어가고 우사인 볼트는 100m를 9초 내에 주파합니다. 자, 치타가 최고 속도에 이르렀을 때 속도를 계산해 보면 초당 29m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반면 나무늘보는 나무 위에서 시간당 900m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늘보는 시간당 900m로 움직입니다. 1분에 15m를 가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땅에서의 이동속도와 비교하면 그나마 빠른 편입니다. 땅에서의 최고 속도는 분당 고작 4m로 1초에 7cm도 가지 못합니다. 이쯤 되면 포유류 중 최고의 느림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이 스스로의 몸을 방어할 이렇다 할 신체적 무기도 없습니다. 나무에 매달리기 좋게 발톱이 갈고리처럼 구부러져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나무늘보는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나무늘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호주에는 아주 귀여운 얼굴을 한 유대류 동물인 코알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알라는 호주 원주민 말로 물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굴라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코알라는 식물에서 수분을 섭취할 뿐 따로 물을 마시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주로 나무에 매달려 살고요. 나무늘보보다 더 게을러서 하루 20시간을 자며 나머지 시간에는 끊임없이 먹는다고 합니다. 먹고 자는 것 말고는 잘하는 것도 없고 자신을 방어할 무기도 없답니다. 그런데 코알라 역시 멸종되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늘보와 코알라의 공통점은 험한 환경과 천적들의 틈바구니에서 도저히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신체 조건을 가졌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둘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정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신체 조건이냐라고 하면은 열악한 신체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멸종되지 않은 비결은 무엇일까?
나무늘보는 야행성이며 나무의 잎, 새싹, 열매 등을 먹고 산답니다. 자, 그래서 나무늘보가 주로 먹는 나뭇잎은 영양이 별로 없고 소화도 잘 안 돼서 다른 동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답니다. 나무늘보가 나무 위에서 오랫동안 잠을 자는 것도 천천히 소화하기 위해서랍니다. 자, 신진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몸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려고 느릿느릿 움직인답니다. 자,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존하게끔 진화한 겁니다. 자, 코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행성이고 나무 위에서 생활하며 주된 먹이는 유칼립투스 잎입니다. 나무늘보처럼 영양가도 별로 없는 유칼립투스 잎만 먹고 하루 20시간을 자는 생활을 합니다. 자, 유칼립투스 잎은 소화도 잘 안 되고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코알라 외에는 먹는 동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잠을 자면서 장시간 소화하는 식으로 적응을 한 것입니다. 나무늘보와 코알라는 천적들과 격리된 서식 환경 위에 살면서 다른 동물들과 먹이 경쟁을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해야 되네요. 미안합니다. 여기서부터네요. 자, 그래서 격리된 서식 환경, 천적들과 격리된 어디입니까? 나무 위입니다. 나무 꼭대기에서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천적들에게 당할 일이 없습니다. 맞죠? 자, 다음 다른 동물들과 먹이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나무 꼭대기 위쪽에 있는 그 이파리만 먹고 사는데요. 그 이파리들이 어떤 이파리냐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영양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먹지 않는 이 식물의 잎을 자기들은 먹다 보니까 먹이가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맞죠? 자, 그렇기에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 이처럼 힘없고 느린 동물들도 경쟁자가 없는 환경에 적응하는 진화 전략으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경영학에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자, 블루오션은 뭐냐면요, 해안에서 가까운 바다가 레드오션이라면 블루오션은 먼 대양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레드오션에는 수많은 어종이 생존에 이전 투구를 벌이는 반면 블루오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의 개념 차이입니다. 개념 차이. 자, 이거를 바탕으로 레드오션이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산업을 의미하고, 레드오션은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산업, 이미 세상에 알려진 시장이라면 블루오션은 현존하지 않은, 아직 우리가 모르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경쟁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 그쵸? 자, 경쟁이 심한 곳이 있을 거고 경쟁이 아직까지 덜 알려져가지고 꿀인데 별로 경쟁이 심하지 않은 곳 있죠. 거기를 뭐라고 하느냐?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레드오션은 이미 유명해져가지고 경쟁 되게 많은 곳 있죠. 그러니까 맛집으로 치면은 벌써 이 방송이 타가지고 유명해져서 막 웨이팅을 2시간, 3시간 해야 되는 그런 곳이 레드오션이고요. 블루오션은 뭐냐면 진짜 찐 맛집이야. 근데 아직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안 기다리고 먹을 수 있는 곳 있죠. 그런 곳을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느긋해진 나무늘보나 코알라가 지상에 연하고 맛있는 풀을 놓고 다른 동물들과 경쟁을 벌였다면 살아남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나무 위에서 맛없고 질긴 풀을 주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종들과는 먹이 경쟁을 벌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늘보와 코알라야말로 진짜 블루오션 전략의 창시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의 개념적 차이를 이렇게 한번 보자면, 이제 요 나무늘보와 코알라를 입장으로 보자면 블루오션은 나무 위에 맛없고 질긴 풀, 자기들이 먹는 식량이죠. 이게 바로 블루오션입니다. 그럼 레드오션은 뭔데? 지상에 연하고 맛있는 풀, 요게 이제 레드오션이죠. 그래서 블루오션은 먹이 경쟁을 할 필요가 없고 레드오션은 치열하게 먹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블루오션을 선택함으로써 좋지 않은 신체 조건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요. 반면에 레드오션을 선택했다면 신체 조건 좋지 않아서 다 멸종해 버렸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 옆에 질문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 요 단원 실제로 수업 들어가면은 아마
이 궁금증 가지는 활동이랑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는 활동 이런 거를 수행평가로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글 읽기와 관련된 이제 문제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먼저 만드는 거야. 만드는 게 뭐야? 내가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만들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생각하면서 읽어가지고 어떤 것들을 만들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으로서의 읽기를 이제 하는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보고 일단은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하고요. 지금 시간 잠깐 남았는데 뭐 볼 거냐면 아까 선생님이 그 과제로 내준 이 독해 문제를 잠깐만 봅시다. 페이지가 40페이지죠. 자, 요 지문을 한 3문단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할 거라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비문학 독해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 쭉 바꿔가면서 읽지 않습니다. 알겠죠? 딱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에만 표시하거나 아니면 아예 표시 안 해도 돼. 내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요 옆에다가 정리하면서 읽을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서 읽는데요. 그럼 정리한다라고 하니까 기계적으로 모든 문단마다 다 정리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뽑아가지고 그 중심 내용에 관한 개념만 정리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요 뒤에 문제는 개수가 많이 없어요. 문제 개수는 많이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읽기라고 하는 걸 좀 이제 본질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읽기를 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지문 간단하게 한 3문단 정도만 볼게요. 자, 플라톤 일의 이성은 선이고 감정이나 욕망은 악이라고 하는 관점이 서양의 선악 개념의 전통의 주류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거나 또는 선제적으로 먼저 한번 이해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뭐냐면 플라톤 이후에 이성은 선이고 감정이나 욕망은 악이라고 하는 관점이 서양의 선악 개념의 전통 주류를 이루었대요. 언제 이후? 플라톤 이후. 자, 욕망은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것이고 바란다는 점에서 이는 결핍을 의미합니다. 욕망은 결핍을 의미한대요. 자, 그래서 또 결핍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 안에 악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따라서 최고의 선은 이러한 감정과 욕망을 억제하고 오직 이성을 통해서만 도달할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대요. 자, 선은 이성을 통해서만. 하지만 홉스는 감정과 욕망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전통적인 선악 개념을 비판했대요. 자, 홉스 감정과 욕망, 도덕적 지위. 전통 선악 개념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플라톤 이후 이성, 선, 감정, 욕망, 악. 자, 그래서 감정, 욕망은 결핍을 의미하고 불완전을 의미하고 다음 선은 이성을 통해서만 도달하는. 자, 그런데 홉스 감정, 욕망,
도덕적 지위.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덕적 지위가 뭔데요? 나도 몰라. 왜? 그걸 안 해봤잖아. 여기서 도덕적 지위가 무엇인지 얘기해 줄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는 도덕적 지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문단 볼게요. 홉스는 욕구와 혐오라고 하는 두 가지 감정에 따라 선악을 규정하였대요. 자, 그래서 선이란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 욕구하거나 욕망을 가질 때 그 대상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이란 이런 거래요. 반대로 악이란 어떤 사람이 혐오하거나 미워하는 대상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즉 선은 나에게 쾌락을 주는 대상이고요. 악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입니다. 이처럼 쾌락과 고통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홉스는 쾌락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홉스는 어떤 노선? 쾌락주의 노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홉스는 욕구와 혐오라고 하는 두 가지 감정에 따라서 선과 악을 규정했는데, 선이라고 하는 건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욕구하거나 욕망을 가질 때 그 대상에 붙여진 이름이다. 자, 그럼 홉스의 입장에서요, 선이라고 하는 건 욕구, 욕망의 대상입니다. 악은 뭔데요? 혐오의 대상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뭐라고 한다? 쾌락주의라고 한다. 자, 이 정리하는 방식은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뭐 기호를 써도 되고 표를 만들어도 되고 더 깔끔하게 해도 되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잘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딱 핵심적인 단어나 이런 것들만 딱 정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사실 뒤에 있는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읽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좀 쉬운 문제들이에요. 쉬운 문제들인데 사실 이 글 내용은 문제에 비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글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정리하는 연습들을 좀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지문 숫자 꽤 있을 텐데요, 요거를 자기 나름대로 또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으면은 좀 비워놔도 됩니다. 어차피 다음 시간에 쌤이 풀이하면서 간단하게 문단 정리도 좀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읽기 과정으로서의 이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단원이 어떻게 이렇게 비문학 읽기로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줄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과제 해오고 마치도록 합시다.